이상은의 역사 이야기. 네, 매주 목요일이면 흥미진진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이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역사 이야기 참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8.15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특별한 주제를 준비를 했죠.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주면 8.15 광복 7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네. 우리는 이 시기에 광복의 기쁨도 느끼지만 더불어 그 일제 침탈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네. 일본이 특히 지속적으로 계속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고 그 침략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그 나라를 빼앗겼던 망국의 시기와 다시 되찾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고종 황제의 비밀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후반부에 이상은 기자로부터 얘기를 듣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뭐 저도 참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네, 기대를 하고요.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네.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자, 망국의 역사. 자, 제 1편을 오늘 이상은 기자와 함께 풀어보는데 이 망국 참 우리로서는 이 트라우마 같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또 애써서 이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이야기.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참 그 직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이 역사 얘기를 오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 역사상 그 주권을 완전하게 뺏긴 거는 그 일제 시대가 처음입니다. 네, 뭐 그 전에 그 원 간섭 시기에 약간 그 주권을 훼손당한 적은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뺏긴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망국의 과정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그 외면을 하거나 그 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식민 지배를 정당하기 위해 꾸준하게 그 식민 사관을 주입했습니다. 네. 한민족은 게으르고 무능하고 자립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일본의 도움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식민 사관을 정립해서 아직도 이런 사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망국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한번 그 조선 말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흔히 구한말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 나라 안팎으로 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 당시 그럼 나라 안의 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그 내후 외환이 겹쳐서 네. 맞물렸을 때 망하기 쉬운데요. 그 당시 나라 안의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고종 황제가 12세에 즉위를 했고 1864년 그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그 실권을 잡았지만 그때 60년간 세도 정치로 그 아주 조선이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고 수탈이 심했고 상정문란이라고 하죠. 토지세인 정전, 네. 이제 군역을 포로 받는 군정. 또 정부가 어려운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는 구휼미 제도인데 이걸 고리대금화한 그 어떤 환정, 이게 백성 수탈 도구로 작용하면서 아주 밀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그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여기에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고. 자, 여기에 외부의 힘이 가세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청나라는 그 아편 전쟁으로 휘청휘청하고 그거 청국의 힘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열강들이 네. 중국을 뭐 그냥 4분 5일 다 찢어 먹기 바쁜 때였습니다. 또 일본은 1854년에 서양의 그 문호 개방 압력에 문을 열었고 물론 우리도 그 22년 후에 1876년에 일본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문호를 개방합니다. 하지만 그 22년 차이가 이후 100년간의 우리 그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그 대원군 집권 시기에 한 1866년이죠.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냅니다.
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완전히 그냥 세국 정책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에 들어갑니다. 네.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세국 정책으로 맞섰습니다. 자, 이 22년의 간극이 이후에 역사를 크게 갈랐다, 한일의 역사를 크게 갈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당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안 썼더라면 참 두고두고 또 아쉬움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편이죠. 네. 제가 보니까 고종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그 책을 쓴 오인환 전 공보차관이 계신데요. 네. 이분이 저서에서 그 당시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에 쓴 그 엄청난 비용하고 그다음에 대원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치면서 국방 정책을 강화한다고 한 게 재래식 그러니까 복고적 국방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뭐 하승총을 만든다거나 재래식 대포를 만든다거나. 네. 그래서 이런데 증강에 낭비할 예산으로 이제 근대식 화기를 도입했다면은 조선의 역사가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도 열강들이 뭐 조선을 찢어 먹겠다 뭐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쉽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본은 당시에 외국 함선을 보고 군함을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은 뭐 그때부터 영국 연합 함대에 한번 혼쭐이 났죠. 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뭐 외국에 배우기 위해서 많이 보내고 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열강의 힘을 깨닫자 말자 우리도 일단 군비 증강을 해야 되겠다. 배진을 했는데 조선은 조금 반대로 갔죠. 네. 참 뭐 역사는 뭐 지금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대원군으로서는 이 세국 정책이 당시로서는 또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꼭 세국 정책을 그럼 했으면은 뭐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요. 이거를 대원군 혼자만의 책임으로 또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1876년 강호도 조약할 때 일본은 벌써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서양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뭐 그들이 어떤 동양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뭐 대원군이 당시에 뭘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자, 일본은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오히려 밖으로 뻗어나가는 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면서 결국 1905년에 을사늑약, 1910년에 한일 합방까지 몰고 오면서 결국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릴 때 뭐 역사 배울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네. 을사늑약이 무슨 뜻입니까? 네,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이 용어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강압적인 상태에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협상을 흔히 이제 조약이라고 하고요. 이 강제적 힘에 의해서 한쪽이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이룬 거를 늑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을사조약을 보면은 이 조약문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조약의 제목도 없었고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요건 그러니까 어떤 최고 결정권자의 위임 그다음에 조인 이런 비준 이런 단계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종 황제의 본인이 직접 이 무효라고 뭐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정말 강제성이 있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을사늑약으로 보는 거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을사조약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가? 미국에도 사과하고 중국에도 사과했는데 그러면서 미쓰비시 사과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은 을사조약, 합법적인 조약이었고 그리고 한일 합방도 합법적인 조약이었기 때문에 자국민이 징용된 거 이건 강제성이 아니고 뭐 자발적이고 또 합법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본의 역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갈등을 많이 빚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일제 강압성 당시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1905년 그러니까 을사늑약
체결되기 10년 전에 명성황후가 그 일본 낭인들에게 네. 그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일국의 황후를 살해할 정도면은 뭐 이 참 상황을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네. 예상이 가실 겁니다. 네. 예, 당시 그 배후 조종자가 그 안중근 의사에게 그 저격을 당한 이토 히로부미였는데요. 네. 예,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무례한 방식과 그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 2,200명을 동원해서 그 서울시에 깔고 공중을 포위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들을 협박하고 물론 황제도 또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신들을 한 명 한 명 그 아주 공포 분위기에서 네. 예,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예,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이 무효다. 이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료가 있습니까? 네, 국제법에 1935년 미국 국제법 학회에서 강박 아래 체결된 어떤 계약도 무효임을 재확인했고요. 그 네.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1905년에 맺었던 이 을사늑약을 예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1910년 또 그 후에 강제 병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상 1905년에 주권을 뺏긴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 1910년에 명목상 그 병합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나라 이름조차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조약 자체도 역시 고종 황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고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원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원천 무효로 보지만 일본은 30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조선을 뺏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1874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1905년 을사늑약까지. 자, 그중에서 가장 악랄한 짓, 뭐 조금 전에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1894년에 있었던 이 사건. 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한 노래를 들어보죠.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때 내가 별 하나 내가 조선의 나의 드러난 주라고. 네. 드라마 명성황후의 OST죠. 조수미 씨가 부른 나 가거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 탤런트 이미연 씨가 울부짖은 내가 조선의 국모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인데요. 자, 명성황후 씨의 사건. 자, 이걸 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네. 그 1894년에 우리 동학 농민난 혹은 동학 전쟁이라고 농민 전쟁이라고 하죠. 이게 네.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충돌하면서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이 일본은 이제 사실상 조선은 다 먹은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때 명성황후가 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폈는데 이 당시 미우라 공사가 그 10월 8일 그 일본 뭐 낭인들을 경복궁으로 그 난입시켜서 명성황후를 살해하게 됩니다. 네. 이 명성황후만 제거를 하면은 자기들은 이제 조종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야만 행위가 일어났는데 물론 뭐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비 네. 일족에 대한 그런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순국을 하신 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일제 왜곡이 워낙 심해서 사실상 그 명성황후에 대한 사진도 한 장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직도 그 일본의 정식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 대한제국 일국의 황후가 일본 낭인에 의해서 궁 안에서 살해당하고 시해당하는 이런 사건이 올 때까지 과연 그 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특히 그 나라의 최고 위에 있는 고종 황제.
참 이 드라마 등을 통해서는 고종 황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참 무기력하고 아버지 대원군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뭐 휘둘리는 인물이다, 나약한 인물이다 이렇게 되게 묘사되어 왔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거의 뭐 고종 황제를 그렇게 그냥 명성황후 치마폭에 쌓여서 네. 줏대도 없고 뭐 그런 그 임금으로 지금까지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예, 그 고종 황제는 어쨌든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군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서양 문물에 대한 그런 지식이 높았고 그 대원군이 그 폈던 세국 정책도 버리고 개방에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사실상 그 근대화의 기초를 거의 다 닦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 가만뒀으면은 아마 우리 자력으로 근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일본이 이제 간섭을 하면서 예, 그게 잘 안 된 거죠. 네. 네. 자, 고종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특히 이 고종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많은 힘을 또 주고 또 고종의 이 서양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외국인이 있죠. 바로 헐버트 박사죠. 네, 헐버트 박사입니다. 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 이분은 그 참 우리 독립운동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요. 네. 그 고종 황제가 1886년에 그 유경공원이라는 그 최초의 서양식 신식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교사로 초청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그 신식 교육 예,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분입니다. 네. 고종의 특사를 지내기도 했다면서요. 특사를 2번을 지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1905년에 그 고종 특사로 미국에 가서 그 네. 을사 늑역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고요. 네. 1906년에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헤이그 특사 3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헐버트 박사까지 하면은 4인이 되는 거죠. 아. 그 헤이그 특사로 참 고종 황제의 부름을 받고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이 특사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는데 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네. 자결한 것으로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헤이그의 특사로 간 분 중에 헐버트도 있었다.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헐버트 박사가 평생을 두고 이루고자 한 일 중에 하나가 고종의 비밀 계좌에 있는 내탕금을 찾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뭐 뜻 들으면은 무슨 뭐 보물 찾기처럼 좀 넌센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 예. 그 고종 황제가 내탕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창고 고종 황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정치 활동에 쓸 수 있게 마련한 자금인데 네, 이거를 그 일본의 국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하이에 있는 그 덕화은행에 맡겼습니다. 예. 맡겨놓고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면서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헐버트 박사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주 비밀스러운 루트를 통해서 이 돈을 찾아서 그 좋은 일 한국의 독립에서 쓰라고 그 지시를 내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헐버트 박사는 이 고종의 그 특명이죠. 그러니까 또 한 번의 특사 역할을 해서 이 돈을 찾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럼 일본이 뺏어간 겁니까? 네. 고종 그래서 특사로 상의로 당시에 헐버트 박사가 그 딸이 내종량으로 위독할 때인데도 네. 그 돈을 찾기 위해 상해에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벌써 그 일본이 공작을 해서 그 돈이 다 빼돌려 버렸습니다. 네. 네. 그 돈이 약 2조 정도 된답니다. 오늘날 환산을 하면은. 네. 참 평생 죽기 전까지도 내탕금을 찾는데 모든 힘을 쏟았던 헐버트 박사인데 결국은 찾지 못했군요. 네. 자, 이제라도 내탕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네, 그 저 김동진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네. 회장이 또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백성들의 당시 그 피땀이 베인 돈이고 우리 민족의 돈이고 또 고종 황제가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예치한 돈인데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거니까 네. 이거는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아주 날조된 서류에서 일본이 뺏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줄까요?
네. 우리는 누군가가 일본 문화재를 결국은 우리 거였습니다만은 훔쳐왔다가 다시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고종 황제의 그 요구에 의해서만 주게 돼 있는 건데. 네. 네, 일본이 그 황제의 그거를 그 사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 뭐 황제가 완전히 폐위 상태, 연금 상태니까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좀 더 나라가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조선의 이상은 기자였습니다.